오늘 밤 하늘을 올려다보실 때 검은 공간이 단지 비어 있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은 수많은 빛의 층으로 겹겹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중 어떤 빛은 우리에게 미래의 예고편처럼 다가옵니다. 그 예고편의 주인공은 별 하나가 아니라 거대한 별의 도시 안드로메다 은하입니다. 지금부터는 상상과 과학을 함께 엮어 왜 그 은하가 잠든 괴물이 깨어나는 신호를 보내는 듯 보이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드로메다를 보는 장면부터 떠올려 보겠습니다. 맑은 날 불빛이 적은 곳에서 하늘을 찾으면 연기 자국 같은 흐릿한 얼룩이 보일 수 있습니다. 맨눈에 보인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존재가 얼마나 거대한지 감이 오실 겁니다. 그 흐릿함은 약 258만 광년을 건너온 빛입니다. 지금 우리가 받는 안드로메다의 빛은 사실 그 은하가 약 258만 년 전에 내보낸 과거의 편지에 가깝습니다. 안드로메다는 우리 은하처럼 나선팔을 가진 큰 은하로 분류됩니다. 다만 크기와 별의 양에서 한층 과감합니다. 은하 원반의 지름은 대략 22만 7천 광년 정도로 이야기되고 우리 은하가 대략 10만 광년 안팎으로 언급되는 것과 비교하면 체감이 확 달라집니다. 별의 숫자도 압도적입니다. 추정치가 연구마다 다르지만 조 단위라는 말이 어울리며 대표적으로 1조 400억 개 내외로 자주 언급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멀고 큰 은하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요? 핵심은 안드로메다가 정지된 풍경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관측에 따르면 안드로메다는 우리 쪽으로 접근 중이며 속도로 표현하면 초당 약 72m 정도로 다가오는 것으로 비유되곤 합니다. 일상 속에서는 빠르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우주에서는 시간 단위가 수십억 년이니 결국 만남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와 안드로메다는 국부은하군이라는 무리 안에 함께 속해 있습니다. 이 무리에는 대략 52개가량의 은하가 중력으로 느슨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 안에서 가장 중심적인 존재가 바로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입니다. 둘은 서로를 끌어당기며 긴 춤을 추고 있고 그 춤의 끝에는 거대한 스침이 기다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충돌이라는 단어가 주는 이미지와 달리 은하 충돌은 별과 별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은하의 대부분은 비어 있고 별 사이 평균 거리는 몇 광년에 이르기 때문에 직접 충돌 확률은 극도로 낮다고 설명됩니다. 그러나 변화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별은 드물게 부딪히더라도 가스와 먼지는 넓게 퍼져 있어 서로 겹치며 압축됩니다. 압축은 곧 별 탄생의 방아쇠가 되고 특정 시기에는 은하 전체가 별 만드는 공장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중심은 언젠가 충돌한다만이 아닙니다. 안드로메다의 중심부에서 관측되는 여러 징후가 주목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은하 중심의 초거대 블랙홀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안드로메다 중심부에는 태양 질량의 약 1억 4,500만 배 정도로 추정되는 블랙홀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은하 중심의 블랙홀은 대략 415만 태양 질량 규모로 이야기되니 안드로메다 쪽이 수십 배 더 무거운 셈이지요. 블랙홀은 늘 굶주린 괴물처럼 그려지지만 실제로는 먹이가 얼마나 공급되느냐에 따라 조용해지기도 하고 갑자기 밝아지기도 합니다. 별과 가스가 충분히 안쪽으로 흘러들면 주변 원반이 뜨거워지며 X선과 자외선으로 세상을 번쩍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중심을 오래 감시합니다. 조용하던 대상이 어느 날 불규칙한 섬광을 내보내면 그 이유를 찾기 위해 모든 관측 수단을 동원합니다. 가시광선만으로는 중심부를 온전히 보기 어렵습니다. 먼지에 가려지기 쉽고 우리가 보는 색의 범위가 전자기 스펙트럼에서 매우 좁기 때문입니다. 이때 결정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적외선 관측입니다. 적외선은 먼지를 비교적 잘 통과하고
차가운 물질과 따뜻한 먼지가 내는 열빛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이 역할을 대표적으로 수행하는 장비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입니다. 웹은 2021년 12월에 발사된 뒤 적외선의 눈으로 은하의 내부 구조를 세밀하게 드러냅니다. 웹의 특징은 열을 듣는 귀에 가깝습니다. 주거울의 지름이 약 6.7m에 이르고 이 큰 면적이 아주 미세한 적외선 신호를 모아줍니다. 웹은 안드로메다를 관측하면서 가시광에서 검게 찢긴 띠처럼 보이던 먼지 구조를 빛나는 지형처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빈 공간이 아니라 분자 구름과 차가운 별, 유기 분자가 섞인 재료들이 모여 있는 구역임을 뜻합니다. 말하자면 별이 태어나기 위한 재료 창고가 생각보다 훨씬 풍부하게 숨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중심부의 온도와 구조가 예상보다 복잡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차가워질 것이라 기대하지만 특정 구역이 비정상적으로 달아오른 듯 논의됩니다. 또 일부 가스가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움직임이 단순한 중력만으로는 설명이 매끈하지 않다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런 어색함은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최근에 무언가가 중심 주변을 흔들었는지 혹은 중심 블랙홀이 약하게나마 활동을 재개했는지 말입니다. 안드로메다의 별 탄생률도 단순하지 않습니다. 전체 평균으로 보면 안드로메다는 우리 은하보다 비교적 조용하다는 설명이 많습니다. 우리 은하가 한 해에 대략 7.3개 정도의 별을 만든다고 비유될 때 안드로메다는 대략 2.1에서 3.1개 수준으로 언급되곤 합니다. 그러나 평균이 조용하다고 해서 모든 지역이 조용한 것은 아닙니다. 웹 관측에서는 먼지로 가려진 특정 구역에서 신생별의 열이 뚜렷하게 감지되며 지역적 폭발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런 활발함의 원인 후보로는 위성 은하의 근접 통과가 자주 거론됩니다. 작은 은하가 스치면 중력이 가스를 압축해 별 탄생을 촉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후보는 나선팔 자체의 밀도파입니다. 나선팔을 별이 늘어서 있는 그림이 아니라 가스가 몰리는 교통정체 구간 같은 파동으로 보면 특정 구역이 계속 압축됩니다. 이제 질량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은하의 진짜 무게는 보이는 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안드로메다를 붙잡아두는 주된 힘 중 하나는 암흑물질입니다. 암흑물질은 직접 보이지 않지만 별들의 회전 속도와 궤도를 통해 존재를 추정합니다. 흔히 보이는 물질보다 암흑물질이 약 6.2배가량 더 많다고 비유되곤 합니다. 그래서 안드로메다의 총 질량을 말할 때는 태양 질량의 약 1조 5,600억 배 정도라는 추정치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안드로메다에는 구상성단이 특히 많다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우리 은하가 대략 150개 안팎으로 이야기될 때 안드로메다는 420개를 넘는 규모로 언급됩니다. 구상성단은 오래된 별들이 빽빽하게 모인 고대의 도시 같아서 그 궤도를 분석하면 안드로메다가 과거에 무엇을 삼켰는지 단서를 줍니다. 외곽에서 강처럼 이어지는 별의 띠가 발견되면 그것은 작은 은하가 찢겨 들어가며 남긴 흔적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 분야가 은하 고고학이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안드로메다 중심에는 과거부터 흥미로운 논쟁거리가 있었습니다. 허블 망원경은 1991년에 중심부가 두 개의 핵처럼 보이는 구조를 기록했고 한때는 블랙홀이 둘인가 하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이후 해석에서는 실제 블랙홀은 하나이며 별들이 길쭉한 타원 궤도로 몰려 특정 위치가 유난히 밝게 보이는 치우친 별원반이 착시를 만들 수 있다는 설명이 힘을 얻었습니다. 중심부가 단순하지 않다는 사실은 오늘날 웹과 다른 관측들이 보여주는 복잡함과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또 한 축은 X선 관측입니다. 찬드라 X선 관측소는 2000년부터 안드로메다 중심을 장기간 감시해왔고 그 기록 속에서 2006년 무렵 강한 섬광이 보고된 바 있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도 비슷한 급증이 다시 이야기되면서 조용하지만 가끔 번쩍인다는 이미지가 강화되었습니다. 이 섬광의 원인은 별이 너무 가까이 지나가 찍히는 조석 파괴 사건일 수도 있고, 가스 덩어리가 한꺼번에 유입되는 일시적 폭식일 수도 있습니다. 더 자극적인 조각으로는 중성미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성미자는 거의 모든 물질을 통과해버리는 입자라 관측이 매우 어렵고, 이를 위해 얼음 속에 센서를 수천 개 박는 거대한 장치를 사용합니다. 그 장치가 약 5150개의 센서를 통해 얼음 속 약 1.4 세제곱킬로미터를 감시한다는 설명이 따라붙곤 하지요. 일부 분석에서는 안드로메다 방향에서 온 것으로 보이는 고에너지 중성미자 신호가 특정 시기의 고에너지 현상과 시간적으로 맞물렸을 가능성을 거론합니다. 랩이 더해준 퍼즐 조각은 중심으로 흐르는 가스의 길이입니다. 가스와 먼지가 실처럼 뻗어 여러 갈래로 중심을 향해 이어지는 모습이 제시되면 물질이 궤도 에너지를 잃고 내려오는 과정이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블랙홀이 실제로 먹이를 삼키려면 그냥 돌기만 하던 물질을 떨어뜨려야 하니, 그 과정은 중력과 마찰, 자기장이 복잡하게 얽힌 교통정리와도 같습니다. 그 길이 뚜렷해 보인다면 완전한 휴면이라는 표현은 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안드로메다와 우리 은하의 만남은 언제일까요? 전통적으로는 약 42억 년 전후에 본격적 상호작용이 시작된다는 이야기가 알려져 왔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주변 위성 은하들의 영향까지 포함한 시뮬레이션에서 정면 합병보다는 크게 스치며 시간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함께 논의됩니다. 어떤 연구는 충돌 확률을 약 52% 수준으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즉, 결말이 하나로 고정되어 있다기보다 여러 갈래의 미래가 존재한다는 점이 현대 해석의 분위기입니다. 흥미로운 표현 중 하나는 이미 시작됐다입니다. 그 근거로는 두 은하를 둘러싼 뜨거운 기체 헤일로가 거론됩니다. 안드로메다 주변에 이온화된 뜨거운 가스가 약 103만 광년 규모로 둘러져 있다는 분석이 제시된 바 있고, 우리 은하의 헤일로와 겹친다면 바깥층에서 상호작용이 시작됐을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물론 그 기체는 매우 희박해 즉각적인 충격을 만들지 않습니다. 다만 서로의 숨결이 섞이기 시작했다는 상징성은 커서 사람들에게 묘한 긴장감을 줍니다. 합병 과정에서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은 밤하늘의 풍경입니다. 수십억 년 뒤 안드로메다는 지금처럼 작은 얼룩이 아니라 하늘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빛의 타원으로 부풀어 보일 수 있습니다. 약 20억 년쯤이 지나면 지금보다 훨씬 큰 각지름으로 보일 것이라는 예측이 흔히 언급되고, 그 뒤 약 3.85억 년쯤 되는 시점에 첫 근접 통과가 있을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도 소개됩니다. 첫 통과 후에도 이야기의 끝은 아닙니다. 멀어지는 듯 했다가 다시 끌려오며 두 번째, 세 번째 스침이 이어질 수 있고, 그때마다 가스는 더 크게 압축되어 별 탄생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은하의 중심 블랙홀은 결국 서로를 공전하는 쌍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처음에는 별과 가스가 마찰처럼 작용해 에너지를 빼앗고, 더 가까워지면 중력파 방출이 궤도를 빠르게 줄입니다. 중력파는 아잉슈타인이 예견했고, 2015년에 첫 직접 검출이 보고된 뒤로 관측의 영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블랙홀 합병이 남길 파문은 이야기의 장식이 아니라 물리학의 예측입니다. 합병 과정에서 전체 질량의 1.5에서 5.2% 정도가 파문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설명이 등장하는데, 이 숫자 자체가 사건의 규모를 상상하게 만듭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가능성은 반동입니다. 블랙홀의 회전과 질량이 비대칭이면 합쳐진 블랙홀이 중심에서 튕겨나가듯 이동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이 제시됩니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면 새로 태어나는 거대 은하의 중심이 잠시 비어 보일 수도 있고, 별들은 한동안 어색한 궤도로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구는 괜찮은가라는 질문은 현실적이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은하 합병은 인간의 시간 감각으로는 너무 먼 사건입니다. 오히려 지구의 더 직접적인 문제는 태양의 진화입니다. 태양은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더 밝아지고 약 10억 년 후에는 지금보다 약 10.4% 밝아질 수 있다는 계산이 언급됩니다. 그 정도만으로도 바다의 증발과 온실 효과의 되먹임이 시작될 수 있으니 은하 충돌보다 훨씬 현실적인 장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합병 과정에서 태양계가 어떤 위치로 이동할지는 확률의 문제로 다뤄집니다. 별의 직접 충돌은 드물지만 궤도 변화는 가능하고 태양계가 은하 외곽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제시됩니다. 드물게는 은하 밖으로 튕겨나갈 가능성도 언급되며 이를 약 12.4% 정도로 거론하는 자료도 있습니다. 그 경우 우리는 거대한 은하를 멀리서 바라보는 떠돌이 섬처럼 될 수도 있겠지요. 반대로 남아있다면 우리는 지금 중심에서 약 26,800광년 떨어져 돌고 한 바퀴에 약 2억 3,800만 년이 걸린다는 비유처럼 더 바깥에서 다른 속도로 새로운 하늘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안드로메다의 미스터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위성 은하들의 배치가 너무 정돈되어 보인다는 점도 논쟁거리입니다. 관측에서 적어도 14개의 동반 은하가 확인되어 왔고 그중 일부가 얇은 평면에 줄을 맞춘 듯 공전한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 평면은 두께가 약 13,300광년 정도로 얇으면서 가로로는 수십만 광년 이상 펼쳐진다고 표현됩니다. 표준 우주론의 무작위 유입 그림과는 조금 다른 인상이라 여러 설명들이 경쟁합니다. 이 모든 퍼즐 조각을 묶으면 안드로메다는 겉으로는 고요하지만 내부에는 역동이 숨어 있는 존재로 보입니다. 평균 별 탄생률은 낮아도 특정 지역은 뜨겁고 중심은 조용해도 간헐적으로 섬광을 내며 바깥층은 이미 우리와 숨결을 섞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잠든 괴물이 깨어난다는 문장은 공포의 선언이 아니라 관측이 보여준 복합 징후를 상징적으로 묶은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빛을 보고 있지만 그 과거 속에서도 변화의 흔적을 읽고 있으며 그 흔적은 미래의 가능성을 넓혀줍니다. 안드로메다가 다가온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느냐도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사진을 이어붙여 움직임을 보는 것이 아니라 빛의 색이 아주 미세하게 변하는 도플러 효과를 이용합니다. 빛이 우리 쪽으로 올 때는 파장이 약간 짧아지는 경향이 있고 그 흔적이 스펙트럼의 선들에 남습니다. 천문학자들은 그 선을 정밀하게 재서 멀어지는지 다가오는지 방향을 판단합니다. 여기에 더해 하늘에서의 옆방향 이동도 필요합니다. 안드로메다는 매우 멀어 보이는 대상이라 옆으로 움직이는 양이 극도로 작습니다. 그래서 수년, 수십 년의 관측을 누적하고 기준을 맞추어 겨우 추정합니다. 이처럼 느린 변화를 다루는 과학은 인내가 핵심입니다. 웹이 보여준 먼지의 무늬도 조금 더 풀어보겠습니다. 안드로메다의 나선파를 따라 이어지는 먼지띠는 가시광에서는 그림자처럼 보이지만 적외선에서는 내용물이 됩니다. 먼지 입자와 복잡한 탄소 화합물이 열을 머금고 다시 내뿜는 빛이 적외선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물질은 우주가 재료의 도서관을 키워왔다는 느낌을 줍니다. 안드로메다 외곽에서 보이는 별의 물결도 흥미롭습니다. 긴 띠 모양의 별물이 휘어진 구조, 끊겼다 이어지는 분포는 과거 합병의 기록처럼 보입니다. 이를 해석하는 과정은 섬세합니다. 별의 색과 밝기로 나이를 추정하고 움직임을 조사해 원래의 모체가 어떤 은하였는지 역으로 재구성합니다. 그래서 연구는 정교한 추리소설 읽기와 비슷해집니다. 중심부가 왜 간헐적으로 번쩍이는가에 대해 조석 파괴라는 장면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별이 블랙홀 가까이를 지나면 찢어지고 일부가 뜨거운 원반을 만들며 짧은 섬광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의 빈도는 별 밀도와 궤도 분포, 그리고 은하의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1년 100만 년 전의 별이 1억 2천만 년 전의 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면 1억 2천만 년 전의 별은
가스 공급량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섬광이 보였다면 그 근처에 먹잇감이 있었다는 힌트가 됩니다. 안드로메다를 둘러싼 인간의 인식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도 주제의 감정을 깊게 만듭니다. 한 세기 전에는 흐릿한 얼룩을 우리 은하 안의 구름으로 여기기도 했지만 1920년의 논쟁과 이후 관측을 거치며 외부 은하라는 사실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전환은 인간이 자기 집의 경계를 다시 그린 사건이었습니다. 이후에는 안드로메다의 성격을 파악하려는 질문들이 이어졌고 별의 성분과 분포, 중심의 궤도까지 조사하며 그림이 더 풍부해졌습니다. 관측 장비가 바뀌면 주인공도 바뀝니다. 가까운 적외선은 별무리를, 더 긴 파장은 먼지의 열과 분자를, 전파는 차가운 수소의 지도를 보여줍니다. 그 위에 X선의 고에너지 사건을 얹으면 조용하던 우주가 겹겹이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안드로메다의 고리와 파문 같은 형태가 과거 위성 은하의 관통으로 설명되기도 하는데, 이는 원반이 한번 크게 흔들리면 흔적이 오래 남을 수 있다는 점을 떠올리게 합니다. 미래 시뮬레이션도 한 번의 큰 충돌보다 여러 번의 스침을 강조합니다. 조석 고리가 길게 뻗고 다시 돌아오며 새 구조를 만들고 별 탄생이 여러 차례 불붙을 수 있다는 그림은 파괴이면서 재구성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에서 수치는 교과서처럼 한 줄로 고정되기보다 범위를 가집니다. 별의 개수는 어두운 별을 보정해야 하고, 질량은 회전 곡선과 위성 성단의 속도를 함께 넣어야 하며, 거리 역시 방법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 주변의 불확실성 자체가 이 분야의 표정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관측의 합주가 쌓일수록 우리는 더 정확해지지만 동시에 더 많은 질문도 함께 얻습니다. 영상에서 이 주제를 다루실 때는 맨눈의 얼룩에서 시작해 가시광의 먼지띠, 적외선의 열지도, X선의 섬광 신호까지 겹쳐 보여주시면 시청자가 결론을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습니다. 과도한 공포보다는 크기의 감각에 초점을 맞추는 편이 오래 남습니다. 안드로메다가 다가온다는 사실은 종말보다도 우리가 얼마나 느린 움직임에 실려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장면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화면에는 안드로메다가 천천히 확대되고 258만 년 전의 빛이라는 문장이 지나갑니다. 이어서 적외선에서 되살아나는 먼지 구조와 중심부의 간헐적 고에너지 신호를 암시하는 장면이 짧게 스치면 메시지는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결론은 이렇게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안드로메다는 지금도 변화 중이고 우리는 그 변화를 과거의 빛으로 보고 있으며 언젠가 이웃과의 만남이 우주의 문법대로 찾아온다고요. 그때 시청자는 겁보다도 경외감을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삶의 크기와 우주의 크기 사이의 간극이 너무 크기에 그 간극이 오히려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뒤 잠깐이라도 하늘을 올려다보시고 그 얼룩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관객이 아니라 오래된 신호를 직접 받는 수신자가 됩니다. 질문은 단순합니다. 우주는 왜 이렇게 조용해 보일까요? 그리고 조용함은 정말 고요함일까요? 안드로메다는 조용함이 종종 관측의 한계에서 온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볼 수 있는 파장을 넓히고 시간을 길게 누적하며 증거를 겹치면 우주는 늘 어딘가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움직임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우주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음을 더 또렷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 연결감이야말로 이 주제의 진짜 결말일지도 모릅니다. 멀리 떨어진 거대한 은하가 우리에게 겁을 주기보다 시야를 넓혀주는 순간이니까요. 오늘의 하늘이 어제와 같아 보여도 우주는 늘 다음 장면을 향해 천천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안드로메다를 다가오는 이웃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